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지난 15일에 인천의 한 주택에서 8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요. 범인은 이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고요. 자, 또 이 아이의 또 친부도 사망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전화 연결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예. 16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 이제 아이가 사망한 채 이제 발견이 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고는 이제 결국은 엄마가 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그 엄마와 아이가 이제 함께 살고 있다가 결국 아이가 먼저 이제 사망을 한 열흘 전에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방치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이 엄마가 이제 화장실에다가 불을 이제 그 방화를 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여 지금 알려지게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경찰에 자수한 게 아니고 119에 신고한 거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지금 부검도 지금 국과수에서 한 걸로 지금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살해 방법이나 동기 또는 사망 원인 이게 추가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정밀 부검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마도 질식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결국 엄마에 의한 이제 사망이 아니냐. 결국은 딱히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요. 결국 코와 입을 막아서 결국은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는 이제 생활고가 이유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그 제도적인 이제 또 문제까지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아이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출생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출생 신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기록이 남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무원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이제 제일 이 사건에서 핵심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애가 이제 거의 8살이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연고자로 지금 시신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전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출생신고 제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출생신고는 부모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이 아이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을 것으로는 추정되는데 그러면 출생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는 그러면 출생과 연관된 통보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에 지금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주민등록법상에 지금 이런 출생 신고와 연관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의만. 그런데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빈틈이 지금 이제 발견이 또 된 것이죠. 이게 왜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그 출생 신고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만 할 수 있다. 이게 이를테면 다른 나라라든지 이렇게 비교해서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어떤 병원의 입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사실은 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번잡한 일이 이제 초래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출생 신고는 이제 그 지자체별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어떤 그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통보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통합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시스템을 개선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게 이미 보건복지부에는 모든 아동에 대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그 총체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출생 신고도 결국은 경찰이 어떤 그러니까 그 병원이 어떤 한 곳에서 중앙정부에다가 통일해서 출생 신고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지금 이런 행정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보면은 뭐 사실 뭐 전염병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다른 우리 얼굴 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만 인지가 되더라도 원래 그 공공기관에 당국에 원래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것이 통보가 안 된다. 이거 사실은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아마도 이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느 부처에서 이제 시스템 안에다가 책무를 시스템화를 하는 책임을 갖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뭐 생각보다 쉽게 이게 이제 사실은 의료기관이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만약에 통보를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의료를 이제 전담하는 부서일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연동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이미 2018년도부터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다가 이제 뭐 출생 여부에 대한 통보 신고도 지금 함께 연동되게 의료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개선이 뭐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출생 신고 자체가 안 되면 국가기관에서 아동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시스템은 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사실은 뭐 없지만은 않으나 이게 연동이 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실은 열람권이 또 아무 부서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동행복 시스템조차도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와 연관해서 뭐 예를 들자면 영화 같은 경우에 예방주사 접종한 기록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보호 그리고 학대 예방을 통해 가지고 이 열람권 같은 것들을 관계기관에서 조금 더 좀 넓게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최근에 이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신생아를 던져서 살해한 20대 친모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출생신고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건 아니냐. 병원에서 출산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준비가 안 된 이제 그 대부분 미혼모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혼모 지원제도 모자보건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대폭 이제 아이들의 출산과 연관된 것들을 지원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이제 낙태죄가 폐지되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비범죄화가 됐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러면 이제 출산과 임신과 출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상세히 지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만 지금 이런 불행한 엄마들, 준비 안 된 엄마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라든지 한부모가 이제 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이제 지원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거의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그렇죠? 네, 완전히 안 된 건 아니나 거의, 지금 뭐 이 연동이 잘 되지 않고 상당히 부족하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은 뭐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신생아 때부터 유아 때 또 학교 가고. 이런 전 과정까지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를테면 유럽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랑스니 그런 나라들은
많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를테면. 네, 근데 그런 부분 우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 뭐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사실은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은 가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강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부 미혼모 얘기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살 딸아이 살해한 친모가 그 생활고 비관에서 뭐 범행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상당히 이제 지자체의 역할들도 굉장히 뭐 강화가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그 모녀가 그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제 그야말로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끊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조기에 발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촘촘하게 이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가가고 방문은 할 수 없으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예컨대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학교로 가야 되는 연령인데 입학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뭐 최소한 한 만 6세 정도 된 그런 아이가 뭐 학년 전 이제 어떤 교육기관에 가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시에 사실은 아동학대를 신체적인 학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방임까지도 쉽게 신고를 받아주시면은 그럼 이런 어린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우리 이제 지난해 1월 21일에 첫 이제 환자 발생 신규 확진자가 나온 이래 이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히 더 관심을 쏟고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망 더 촘촘히 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보십니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드러나는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가정폭력이랑 아동학대 사건 수는 사실은 줄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신기한 겁니다. 이 바깥으로 나와서 발견될 가능성이 줄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되는 공식적인 사건 수는 주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가정에 방문을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결국은 이웃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쉽게 이제 그 자치 단위로 이제 신고를 해서 이런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빨리 도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꼭 사법기관만 신고를 받는 건 아니도록 좀 더 다양한 신고의 루트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찰할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 님이 K리그에 첫 발을 디뎠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박지성은 K리그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의 어드바이저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어드바이저요? 네. 우리말로 하면 고문 정도?
네, 고문이라고 하면 좀 나이 들어 보이죠? 그래요? 그래요. 일단 말 그대로 예. 구단에 조언하는 역할입니다. 전북은 예. 뭐 어드바이저, 뭐 위원 이렇게 칭하던데요. 예. 선수 커리어가 뭐 워낙에 화려하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뭐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또 QPR, 일본에서도 뛰었고요. 예. 유럽 선진 구단에서 보고 배운 노하우를 전북에도 접목시킨다, 이런 목표입니다. 예. 박지성 의원은 앞으로 전북의 선수 영입이나 이적, 훈련 시스템 등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요. 일정 부분 기술이사,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예. 박지성 의원은 선수 시절에는 사실 K리그에서 한 번도 뛴 적이 없습니다. K리그와 처음 2년 관계를 맡게 된 만큼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자, 말씀하신 대로 K리그에서 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어떤 인연으로 특히 전북 지금 강팀 아닙니까 아주? 그렇죠. 전북을 왜 택했을까요? 사실 박지성 의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원에 살았고 고등학교도 수원 공고 나왔거든요. 네. 수원에 박지성 길이라고도 있잖아요. 네, K리그 뭐 수원 경기도 자주 봤고요. 근데 예. 전북의 신임 감독 김상식 감독의 요청, 부름을 받고 전북의 행정가 일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김상식, 박지성 둘은 대표팀에서 인연이 아주 끈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제 이제 선수들 입단하는 것처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구단 머플러 이렇게 두르고 인증샷도 찍었고요. 박지성 의원은 내일 어드바이저 위촉 기자회견을 하고 모레에는 전북의 전지훈련 장소죠. 경남 남해 전지훈련지에 가서 상견례도 한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감독 박지성 좀 보고 싶은데 본인은 행정일을 하고 싶다고 줄곧 말해왔고요. 피파 마스터 코스 밟으면서 뭐 행정과 수업 일찌감치부터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그 박지성 위원 말고도 초롱이 이영표님께서 강원FC 대표이사직 맡았거든요. 맞아요. 대표는 뭐 권한과 책임이 아주 확실한 자리라서 뭐 둘이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이자 뭐 히딩크 감독이 콕 찍은 두 유럽파 출신의 선의의 경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 그 전북에서 선수로 뛰면 될 것 같은데요, 박지성. 네. 그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감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김상식 감독이 지금 그러니까요. 지키고 있는데, 네. 예, 그건 좀 시간이 지나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그 다음 달 개막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잡음 들린다고. 네, 거의 악몽입니다. 코로나19 악몽인데요. 그 올해 첫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 주최 측은 이제 선수들 안전하게 모시겠다 하면서 전세기를 띄웠거든요. 총 17편을 준비해서 미국, 유럽 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일정으로 선수단 태우고 호주로 왔는데요. 이 전세기에서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확진된 뭐 무증상이 됐든 뭐가 됐든 안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 방역 당국은 비행기 안에는 공기가 내부 순환하지 않냐. 확진자와 16시간 이상 같이 비행기를 탄 사람은 모두가 밀접 접촉자다 하면서 숙소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14일간의 강화된 자가격리를 명했습니다. 14일간.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SNS 보면 호텔방에서 실내 자전거 타고요. 침대 매트리스를 이제 벽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공 때리고 이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선수만 지금 80명에 육박합니다. 근데 밀접 접촉자가 아닌 선수들, 그러니까 뭐 미리 좀 온 선수들이거나 확진자가 안 탄 비행기를 탄 선수들, 이 선수들은 14일간 격리하면서도 뭐 훈련장, 코트에서 하루 5시간씩 공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14일이면 선수들 뭐 근손실 나기에 정말 충분한 시간인데 다음 달 8일에 이제 개막을 하거든요. 경기력에도 아마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손실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근손실. 네. 경험해봤어요? 근손실. 많이 해봤죠. 제가 지난 연말에 다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근육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이게 매일매일 정밀 관리를 해야 되는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2주간 격리돼 버리고 이 공을 못 치게 되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선수들은 뭐 5시간씩 매일매일 공을 치고 어떤 선수들은 매트리스에 치고 뭐 이러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호텔방 환경도 좋지가 않다고 해요. 카자흐스탄의 푸틴 체바라는 선수는 내 방에서 쥐가 나왔다 뭐 이런 걸 올렸고요. 스페인의 카레뇨 부스타 선수는 샐러드랑 사과 1개 나온 딱 사진을 인증샷으로 올리면서
아니 선수한테 이것만 먹으라는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유명한 스타 조코비치, 나달, 세레나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은 호주 오픈 전에 애들레이드에서 열리는 다른 대회 나가려고 조금 일찍 호주에 왔거든요. 그래서 14일 격리는 마찬가지지만 훈련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뭐 널찍한 호텔에서 야외 코트 뛰면서 스타 대접 받으면서 훈련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요. 조코비치가 세계 1위라서 총대를 맨 건지 뭐 오지랖이 넓은 건지 호주 테니스협회 고위층에다가 방역수칙을 좀 완화해달라, 선수들 격리기간 줄여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특혜는 없다 이런 대답이고요. 테니스계의 악동 호주인인 키리오스는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얼간이다라고 조코비치를 쏘아붙였습니다. 대회가 열릴 수 있을지 뭐 예정대로 풀어진데도 뒷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